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영길 씨. 오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졌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겠다고. 예, 그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네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제가 뭐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네.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왜 그 네. 사람들이 물가를 걱정하는지 네. 그 얘기를 갖다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한국은행 대구 경북 전 지점장. 본부장. 본부장. 예, 국장이 여러 명 있는데 네. 국장 자리 중에 하나예요. 높으신 자리에 계셨다. 그렇게 높진 않아. 네, 그래서 지금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네, 성장 둔화보다 물가가 더 걱정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어떤 얘기입니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네. 왜냐면은 그 한국은행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1층에 크게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약간 그 무슨 제1번 목표인 거네요. 그 하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좀 목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거의 예. 일원칙이라고 볼 수 있군요. 그래서 또 하나 들어간 게 있죠.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네. 이게 새로 좀 부과됐는데 네. 그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가 안정이 위험한 상황. 뭐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네네. 뭐 이런 거죠. 지금 저기 중앙은행 노릇하기가 힘든 게 네네. 이게 물가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경기도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것 같은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 신임 이청용 총재는 네.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물가가 걱정된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걸 갖다 이제 내비친 거죠.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고 오르고 있네요. 예, 지난달 그러니까 저기 3월 달만 해도 4.1%였는데 네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됐나? 네. 4월 중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4.8% 올랐어요. 4.8%. 예, 전년 동월 대비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한 2년 전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021년하고 금년 4월까지를 합쳐 보면은 네. 물가 상승률이 4.2% 포인트 오른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16개월 만에. 네. 그럼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 자체만으로도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데 네. 제가 그것만 얘기하면은 제가 오늘 동영상을 안 찍었겠죠. 맞습니다. 예. 클래스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클래스? 그래서 저기 중앙은행이 물가 문제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모르는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쳐다보는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네. 지금 뭐 이 자료인가요? 네. 일단은 저기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통화 정책은 뭡니까? 그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늘렸다 줄였다 함으로써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네.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시중 유동성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네네. 반드시 돈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 돈의 양이 많으면은 돈이 넘치면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반대로 돈이 너무 적으면은 씀씀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통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경제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원칙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가격이 오른다.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 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석유값만 오른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러면은 뭐 석유에 관한 그런 세제나 뭐 그런 걸 좀 변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류세를 갖다가 인하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수입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지. 네. 한국은행이 석유 가격 오르는 걸 잡겠다고 통화 기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초과 상단을 태우는 일이 해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쳐다보는 게 뭐냐면은 물가 오름세가 전 품목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일어나는 현상이냐. 네. 그걸 많이 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오를 건 다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보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품목의 수가 458개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의 비중을 한번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2020년 말만 하더라도 네네. 28.8%였어요. 2% 이상. 음. 여기서 2% 이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물가 안정 목표로 삼는 물가 상승 목표가 2%거든요. 네네. 그 이상 오른 품목이 몇 개나 되냐 한번 따져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16개월 전에는 28% 그러니까 29% 가까웠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60 거의 4%예요. 근데 거의 뭐 오를 건 다 올랐다고 봐야 되는. 많이 올랐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계속 비중이 오르고 있죠.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는 물가 상승이 네. 이제 전 품목을 거쳐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증세는 뭐냐? 일단 중앙은행이 이제는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까 이창용 신임하는 총재의 일성이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변수죠. 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네네. 최근에 2021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시작은 에그플레이션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원래 있는 용어인가요? 그냥 에그리컬처하고 이렇게 합친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주로 이제 공급 사정에 민감한 품목들, 네네. 곡물이라든지 농산물 네. 이런 가격 위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이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에그를 하길래 무슨 달걀인가? 달걀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에그플레이션인가? EGG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네. AG네. 네, 그래서 AG가 이게 EGG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네.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거에 통해서 일어나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의 깊게 쳐다는 보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행동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 측 요인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화 정책은 수요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수요 쪽에 물가 상승 압력이 심각하다. 그러면 그때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과연 수요 쪽에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그래서 편의상 작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금년 4개월로 나눠서 물가 상승률이 얼마큼 높아지고 있는지를 봤어요. 네네. 일단 작년 상반기에는 1.7%포인트 올랐고 작년 하반기에는 1.4%포인트 그다음에 금년 4개월 동안은 1.1%포인트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은 상반기는 석유 에너지가 주였는데. 회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게 석유 에너지 가격 아니에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1차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보면은 아무래도 공급적 요인에 1차 효과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단계로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 갔더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외식 물가라든지 네. 아니면 자동차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구 소비자가 올랐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왜냐면은 대두, 밀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주요 재료로 쓰는 품목들까지 이제 같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기초 원자재부터 오르고 공급 차질이 빚어지니까 사실상 모두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1차에서 이제 2차로 좀 올라간 거죠. 네네. 자, 근데 이 스토리만 하면 여전히 비용 인상 측면, 즉 공급 측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중앙은행이 좀 망설였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수요 측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지표로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프에 보시면은
한 2008년부터인가 이렇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네. 요번 물가 상승세 말고 과거에 두 차례 한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을 때가 있는데 그때 과거 두 차례하고 요번 인플레이션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가 딱 차이가 있어요. 네. 과거에는 그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측면, 국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랐던 반면 네. 요번에는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 말인즉슨 수요 측에서도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뭐냐? 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동 시장에서 이제 고용 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네요. 예, 저는 이걸 어디서 했냐면 청와대 저 일자리 창출 홍보하는 거기서 따온 거예요. 네네. 원래 원래 그래프는 밑에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있는데 저는 그거 빼고 네. 이걸 했더니 지금 임금 상승률이 2021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금년 7.5%라고 하는 거는 1, 2월 중 평균입니다. 연율로 계산해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왜 제 임금은 안 상승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상승한다는데 제 임금은 이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 웃을 일은 아니고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임금도 올라가야지 네.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되는 거니까 이 자체만은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네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지금 보면 재료값 올랐죠. 네. 거기다가 인건비 올랐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냥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가격 전개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인건비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네. 가격을 올릴지 아니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될지 네. 고민이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한번 조사를 했어요. 작년 8월인가? 근데 조사 시점은 5월 달 정도 되는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네. 지금 원자재 가격 부담이 얼마큼 들었냐 그랬더니 93%가 원자재 가격 부담이 늘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83%는 수익성이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4%가 원가 절감으로 그나마 좀 대처를 하겠다. 내핍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거의 50%에 가까운 49%의 제조업체가 네.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미 올린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올렸냐 그랬더니 20% 이상 올렸다는 기업이 비중이 48%예요. 네. 그만큼 뭐냐 가격 전가도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임금 상승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격 상승이 다시 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이런 현상이 네. 1970년대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게 재현될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해보면 가격이 상승되면은 그게 임금으로 이어진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순환일 수 있는데 왜 하루는 이런 상승을 위험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죠. 돈이 지금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낮췄어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아직 회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수요 쪽에서도 인플레 압력 생기죠. 네. 공급 측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전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급 측에서도 비용 인상 요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수요 측에서도 지금 인플레 압력이 있고 네. 그런데 돈은 많이 풀려 있어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인플레율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 있죠. 수요 쪽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강력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도 네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를 긴축하면요. 이게 현실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오르죠. 네. 금리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씀씀이를 좀 줄여요. 네. 가게나 기업 모두가.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1.5%거든요. 그런데 경기 중립금리 이제 제가 다음에 더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적정한 금리로 보는 게 한 4% 정도 돼요. 3, 4%. 네. 그보다 지금 많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자료처럼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신 건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에서 제가 약간 저기 수정을 하려고 했던 게 최근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 공급 측 요인에서만 기인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수요 측 요인에도 있고 그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저기 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느니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네, 까지가 오늘의 내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하느니 얼마 정도의 행동에 나설지. 그러니까 저기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얼마 그 시중에서 관심이 많죠.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 네. 그 문제를 우리나라하고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그 사례를 들어서 얼마 정도까지 올리고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네. 이런 수준을 계산을 하는지 네. 상식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쪽집게 방송을 해드린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